젓가락 하나가 차례상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 경호의 손가락이 내 이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말! 찌익 마이너스. 손가락 끝이 내 이마를 세게 찌르는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내 등 뒤로 꽂히고 아이들까지 나를 쳐다보며 킥킥거렸어요. 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수없이 당한 모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을 줍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이다. 시어머니의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내미가 뭔 죄가 있겠어?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뒀으니.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짓밟은 이 가족을 모조리 개털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계획한 복수가 남편의 100억대 재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나 자신마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것을. 과연 한 여자의 조용한 분노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내게 경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만 묻어 있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또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맨날 친정만 들락날락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년 동안 친정에 간 게 손에 꼽을 정도인데도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것도 내 이마에 손가락 자국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그래, 맞아. 이제 정말 친정으로 가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경호에게 미안하다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연신 문자를 보냈을 텐데 오늘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니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어요. 친정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문득 목이 말라서 들어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이마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가락 끝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바보였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아니, 녹아내린다기보다는 불타오르는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경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제 들어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친정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결혼 전에는 이 골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언니,
친정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오빠 민수가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인 오빠는 한 번의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빨랐어요. 이마에 뭐야, 이거? 누가 때린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격인 오빠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오빠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나는 지난 5년간 참아온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시누이 세정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치욕적인 순간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어서 여러 번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젓가락 하나 떨어뜨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5년 동안 그 집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다니.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오빠는 내 말을 끝까지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이혼은 전쟁이야. 감정적으로 덤비면 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가정폭력, 정신적 학대의 증거들. 그리고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호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낌새는 없었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늦은 귀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것, 그리고 가끔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왜 그런 걸 물어봐?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죄책감을 가해자인 아내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지. 오빠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호가 나에게 유독 심하게 굴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작년 봄쯤부터였습니다. 그 사람 직장 동료 중에 유리라는 여자 알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유리는 경호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 선배였어요. 가끔 경호 핸드폰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혼 상담 받으러 온 여자들이 말하는 패턴이 비슷해.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증거 수집도 시작해야 해. 사립 탐정까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야. 특히 재산 분할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시절 내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 속에서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꾸만 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경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모욕과 무시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빠와 함께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수연 씨 맞죠?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탐정이라고 소개한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분 직업이 뭔가요? 대기업 과장이에요.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직급이면 불륜 증거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기본 조사비가 일주일에 200만 원이고 증거 확보되면 추가 비용이 있어요. 대략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이혼해서 이기려면 필요한 투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분이 눈치채면 안 돼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김 탐정의 말에 긴장이 되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넌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경우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야 해. 복수는 차갑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연아,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둬. 경호가 너한테 하는 말, 행동, 시간까지 다 적어놔. 왜요? 나중에 법정에서 정신적 학대의 증거로 쓸 수 있어. 오빠가 작은 수첩을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매일 써. 날짜, 시간, 상황, 경호의 말과 행동까지 자세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호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세정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돌아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뭐 했어? 또 오빠한테 우리 흉이나 받겠지? 세정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좀 보고 왔어요. 가족이 어디 있어? 시집 왔으면 이 집이 가족이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속으로 울면서 참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곧 무너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빠가 준 수첩에 조용히 적었어요. 오후 3시 10분. 시어머니가 친정 다녀온 것에 대해 잔소리. 시집 왔으면 이 집이 가족이라며 친정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함.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어떡해. 남편이 외로워하잖아. 그리고 집안 청소 좀 제대로 해.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 요리도 좀 더 신경 써. 어제 김치찌개 너무 짰다고 경호가 그러던데.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나중에 정신적 학대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녁 7시 경호가 돌아왔습니다. 왔어? 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 회식 없어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것뿐인데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경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렸어요. 확실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왜? 급한 일 있어? 경호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그냥 충전하고 써. 내 핸드폰엔 회사 기밀도 있고 역시 뭔가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핸드폰을 못 보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첩에 적었어요. 저녁 7시 30분. 경호가 핸드폰 사용을 거부. 회사 기밀 운운하며 처음으로 핸드폰을 못 보게 함. 평소와 다른 행동. 그날 밤 경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재킷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경호의 출퇴근 시간, 주말 스케줄, 친구들과의 약속, 모든 걸 메모장에 적어뒀어요. 월요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30분 귀가. 핸드폰 자주 확인. 화요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귀가. 야근이라고 했으나 회사에 확인 필요. 수요일 회식이라며 11시 귀가. 술 냄새 없음. 의심스러움.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호가 회식이라고 말한 날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인입니다. 혹시 오늘 회식 있나요? 회식이요? 없는데요. 과장님이 일찍 퇴근하셨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첩에 적었어요. 수요일. 경호가 회식이라고 거짓말. 동료에게 확인 결과 회식 없었음. 어디서 뭘 했는지 의문. 그날 밤 경호가 돌아왔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회식 어떠셨어요? 피곤해 죽겠어. 부장이 계속 술 따라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과 5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짓 회식 확인됐어요.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행을 시작할게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들을 위주로 추적해보죠.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일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며칠 후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경호가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새 셔츠를 사고 향수도 바꾸고 심지어 헬스클럽에도 등록했습니다. 갑자기 운동 왜 해? 몸이 좀 둔해진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5일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씨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무엇을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 씨 앉으세요. 뭔가 나왔나요? 네. 남편분이 정말로 바람 피우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회사 선배 박유리라는 여자예요. 34살이고 같은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에요. 김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경호와 한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 봄쯤부터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호텔 이용 기록도 확인했거든요. 작년 봄. 그때부터 경호가 나에게 유독 심하게 굴기 시작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이 여자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경호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김 탐정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 본 건 어디 있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트에 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사려던 게 품절이어서 그냥 왔어요. 쓸모없는 것 같으니. 장 보러 가서 빈손으로 오다니. 시어머니의 핀잔에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호의 배신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할 거라는 것을. 김탐정이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경호가 유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 5년 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작년 봄부터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호텔 CCTV 기록도 확보했거든요. 작년 봄. 그때부터 경호가 나에게 유독 심하게 굴기 시작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 본 건 어디 있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트에 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사려던 게 품절이어서 그냥 왔어요. 쓸모없는 것 같으니. 장 보러 가서 빈손으로 오다니. 시어머니의 핀잔에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우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니.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빠 말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경호가 돌아왔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유리와 만나고 온 게 틀림없었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경호를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오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이 사람은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5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경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애가 있잖아. 나만 없으니까 좀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요? 경우 연봉이 8천만 원이고 내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까지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이 키울 정도는 되는데 말입니다. 다른 여자는 임신시키면서 나한테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날 밤 경호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증거 나왔어. 정말로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그 여자가 임신했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미안해, 수연아.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하네. 오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특히 경호가 너한테 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도. 그런 건 어떻게 모아? 녹음해. 앞으로 경호가 너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전부 녹음하라고. 다음 날부터 나는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빠가 사준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옷에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수연아, 밥이 너무 짜다.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그냥 먹을게. 근데 요즘 집안일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경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어요. 맨날 어디 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언제 해? 어디 돌아다녔다고 그러세요? 친정 갔다 왔잖아. 그리고 어제도 늦게 들어왔고 마트 갔다 온 거예요. 마트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해? 3시간씩이나? 경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시집와서는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야지. 맨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대답 좀 해봐.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알겠어? 네. 녹음기를 끄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통제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그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호의 잔혹함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지금 당장 와. 경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내게 반말을 하던 경호가 존댓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편이라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경호가 물었습니다. 입원비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세정이 나를 쳐다봤어요. 언니,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언니 친정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변호사잖아. 돈 많이 벌 텐데. 그건 좀. 어머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것도 못해? 경호까지 나서서 압박했어요.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경호는 매달 적금을 넣고 있었고 보너스도 꽤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상황을 설명하자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기회야. 무슨 기회? 증거를 더 확보할 기회 말이야. 시어머니 간병 핑계로 그 집에 며칠 더 있으면서 경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오빠 말이 맞았어요. 평소에는 경호가 집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 일단 내가 대출받아서 먼저 줄게. 나중에 이혼 재산 분할 받을 때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세정이 병원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하자. 병원 로비로 나간 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오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세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리고 요즘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잖아. 세정이 처음으로 나를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언니가 먼저 대비해야 해.
남자들은 바람 피우면서 아내 탓을 하거든. 그날 밤 집에서 경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 시간 늦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병원 어땠어?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경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의 재킷을 뒤졌어요. 주머니에서 호텔 주차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호텔에 갔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김 탐정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호가 출근하고 난 후 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방이었어요. 책장 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인데 계약자 이름이 박유리였습니다. 설마 경호가 유리를 위해 집을 얻어준 건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보증금이 3억 원이었어요. 경호 혼자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서류였는데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경호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유리에게 집을 얻어준 거였습니다.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앞으로 좀 절약해서 살아야겠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집에 돈이 별로 없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오빠가 대신 냈고 정작 경호는 다른 여자를 위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절약해야 해요? 당분간 용돈도 줄이고 외식도 자제하자. 알겠어요. 그날 밤 경호가 잠든 후 조용히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뭔데? 경호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여자한테 전세금을 줬어. 뭐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3억 원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돈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 자식이 이혼할 때 재산 은닉 시도하는 거야. 재산 은닉이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는 거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주려고. 오빠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호의 계획이 재산 은닉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밤 경호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야근했어.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탐정이 보낸 사진을 보면 경호는 유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거실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갔어요.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유리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어땠어? 아기 건강하대. 사진도 받았어. 다행이다. 우리 아기 예쁘게 나왔을 거야. 당신 집에는 언제 말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을 봐서. 난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지쳐. 곧 정리할게. 수연이한테서 뽑아낼 건 다 뽑아내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이한테서 뽑아낼 건 다 뽑아내고라니. 나를 완전히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리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수연이 오빠가 내게 했어. 이제 거의 다 됐네. 정말?
당신 정말 나쁜 남자야. 하지만 그런 게 좋아. 나쁘긴. 이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그 여자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모르는 게 약이지. 어차피 곧 정리할 거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수술비까지도 미리 계산해 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혼을 말하는 건가? 다음 날 오전 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씨,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바로 사무실로 와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젯밤 경호 씨와 유리 씨 대화를 녹음했는데요. 녹음기를 틀어주었습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무슨 마지막? 수연이한테서 더 뽑아낼 게 없어.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혼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수연이가 요즘 이상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설마 우리 사이를 알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어떻게? 일단 증거인멸부터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경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를 좀 더 확실하게 궁지로 몰아넣어야 해. 무슨 뜻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적게 주면 돼. 녹음이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경호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 씨, 괜찮아요? 김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해요. 상황이 심각해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왜? 무슨 일이야? 경호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 오빠와 만나서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자식이 정말.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충분해.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증거, 정신적 학대 증거까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경호가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일찍 끝나서. 하지만 경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어디 자주 나가던데 뭐 하러 나가? 그냥 산책하러요. 산책을 그렇게 오래 해? 몇 시간씩? 경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경호가 본격적으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나가지 마. 네. 당분간 집에만 있어. 어머니 간병도 해야 하고. 사실상 감금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경호가 정말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호가 출근한 후 오빠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오빠 경호가 나를 감금하려고 해. 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 분명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수연아, 이제 정말 위험해. 당장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 하지만 아직 뭘 더 기다려? 저 자식이 너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봤잖아.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경호가 날 감시하고 있는데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오늘은 평상시처럼 행동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다행히 많이 회복되셔서 대화도 가능했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경호는 요즘 어떠니? 많이 바쁘지? 순간 시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네,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요즘 남자들 바람기 많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혹시 경호의 불륜을 짐작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 여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세정과 마주쳤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하자. 카페에 앉은 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 정말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어제 오빠 핸드폰 봤거든. 다른 여자랑 문자 주고받더라고. 세정도 확인했던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어? 오늘 검진 잘 받았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아기 이런 말도 있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가 임신한 게 확실했어요. 언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언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오빠는 지금 언니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어. 세정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우이조차 오빠의 행동을 못 봐주겠다는 거였어요. 나도 언니 편이야. 뭔 일 있으면 말해. 세정아, 고마워. 그리고 언니, 이거 가져가. 세정이 작은 USB를 건네줬어요. 뭐야, 이거? 오빠 컴퓨터에서 복사한 거야. 그 여자랑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다 들어있어. 정말? 응. 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세정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씨,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무엇을요? 경호 씨가 유리 씨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는데 태아 성별 확인했어요. 아들이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속상해했는데 다른 여자는 아들까지 가진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둘이 웨딩드레스 샵에도 갔어요. 웨딩드레스 샵에? 네. 벌써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다 있어요. 보내주세요. 잠시 후 핸드폰으로 온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호가 유리의 손을 잡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호는 이미 나와의 이혼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경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에만 갔어? 네. 경호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요즘 내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경호가 본격적으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는 거 아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경호가 나에게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엔 내 말에 무조건 고개 끄덕이던 내가 경호의 말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안 돼.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경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간병도 세정이가 할 수 있어.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해. 사실상 감금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호와 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오빠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김탐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수연아, 괜찮아? 오빠가 경호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김경호 씨, 우리 얘기 좀 하죠. 뭔 얘기를요? 박유리 씨 얘기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아시는 게 있나요? 김탐정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정신적 학대까지. 뭐라고요? 이 모든 증거들이 내일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빠가 이혼 소장을 경호 앞에 내밀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거예요. 경호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가 나를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배신이 뭐야? 내가 언제? 박유리 씨요. 그분이 임신한 것도 알고 웨딩드레스 고른 것도 알고 있어요. 경호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김탐정이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 웨딩드레스 샵에서의 모습.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 문자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여자 전세금으로 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오빠가 대출 서류까지 보여주자 경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김경호 씨,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빠와 김탐정이 나가려고 할 때 경호가 붙잡았어요. 잠깐요.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합의요? 네, 이혼은 해주겠어요. 대신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좀. 안 됩니다.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경호 씨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요. 그날 밤 경호는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유리와는 정리할게. 아이도 포기할게. 이미 늦었어요. 경호가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발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봐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진짜 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법원 집행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경호 씨 계신가요? 아니요, 회사에 가셔서. 그럼 대신 받아주세요. 이혼 소장입니다. 서류를 받는 내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후 6시 경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집에 있어? 네. 지금 당장 들어간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30분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경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뭐야? 경호가 이혼 소장을 내 앞에 내던졌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던 일이에요. 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세요?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경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박유리 씨 아세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경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박유리 씨와 몇 년째 만나고 계시죠? 너, 어떻게? 그분이 임신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경호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하지만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요? 5년 동안 아이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자가 다른 데서 위로받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잖아.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요? 이혼해줘.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재산 분할? 경호가 비웃었어요. 무슨 재산을 나눠? 집은 대출로 담보 잡혀 있고 적금도 별로 없는데 그 대출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유리 씨 전세금으로 쓰셨죠? 3억 원.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 오빠가 낸 거 알고 있고 당신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어요. 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잖아요. 야, 한수연. 경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놓으세요.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호가 잠시 멈칫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 세정이 경호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세정아, 너는 들어가 있어. 안 돼. 언니가 무슨 잘못했다고 저렇게 해? 세정이 나를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세정아,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 오빠가 바람 피운 게 부부 문제야? 세정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라고? 경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오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그 여자가 임신한 것도. 세정아, 오빠 진짜 실망이야.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세정이 함께 있어줘서 다행이었어요. 경호가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이혼은 해줄게.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왜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거든. 집도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고. 그럼 유리 씨한테 준 3억은 어떻게 받아낼 건데요? 그건 내 문제야. 경호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수연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세정이 내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언닌 잘했어. 오빠 같은 인간한테는 이게 맞아. 고마워, 세정아. 내가 증인으로 나설게. 오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법정에서 말할 거야.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호가 회사에 간 후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경호가 소장 받았어. 반응이 어때? 완전히 당황하더라.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던데 예상했던 반응이야.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거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겨. 우리가 가진 증거들 봤잖아. 경호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호가 마지막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일주일 후 경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연 씨 맞죠? 저는 김경호 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네.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요. 오빠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한 씨, 이혼은 양쪽 다 상처받는 일이잖아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요? 경호 씨가 이혼에는 동의하겠다고 해요. 대신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위자료는 없는 걸로. 이유가 뭔데요? 사실 경호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은 대출이 있고 적금도 많지 않고요. 뻔한 이야기였어요. 유리에게 쓴 돈은 쏙 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께서도 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무슨 문제요?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시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경호가 정말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이요? 집을 자주 비우시고 누군가와 몰래 만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남편을 미행까지 하셨다던데요. 증거 있어요? 목격자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내가 김탐정 사무실에 가는 모습, 오빠와 만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생각해 보세요.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도 얘기할 게 있는데요.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경호와 유리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증거도 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른 여자 전세금으로 준 것도요. 그건 변호사님, 저도 법을 모르는 바보는 아니에요. 제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그제야 이 변호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경호 씨께 전해주세요.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집에 돌아가니 경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만났지? 네. 어때? 합의할 생각 없어? 없어요. 경호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뭐든 해보세요. 그날 밤부터 경호의 괴롭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새벽 3시에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다 써버리거나 내가 해놓은 음식에 일부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반찬 너무 짜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됐어. 그냥 배달시켜 먹을게. 그러면서도 배달비는 내 용돈에서 빼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도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정이 몰래 녹음해주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거 다 녹음했어. 나중에 법정에서 써.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호가 갑자기 집에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남자 2명이었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야, 수연아. 친구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마누라야. 곧 헤어질 거지만.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경호야, 이혼한다며? 왜? 이 여자가 바람났거든. 네. 내가 깜짝 놀라서 반박했지만 경호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더라. 다른 남자 만나러. 그런 일 없어요. 아니야. 내가 다 봤어.
경호의 친구들이 나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빠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네.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고소하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사실이 아닌 말로 내 인격을 모독했잖아. 며칠 후 경호에게 명예훼손 고소장이 전달되었어요. 그날 밤 경호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야, 한수연. 명예훼손은 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저를 모욕했으니까. 거짓말? 너 정말 바람 안 폈어? 네, 안 폈어요. 그럼 그 탐정은 뭐야? 남자랑 몰래 만난 거 아니야? 경호가 김 탐정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탐정이요? 당신 불륜 증거 잡으려고 고용한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유리 씨와 바람 피우는 증거 말이에요. 사진도 다 있어요. 경호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꽤 오래 전부터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경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유리는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임신한 것도, 결혼 준비하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경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봄부터. 왜요? 모르겠어. 그냥 유리가 좋아졌어. 저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나? 자꾸 내가 밉상으로 보이더라. 경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내요. 응.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법정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수연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 봤잖아. 오빠가 법원 가는 길에 계속 격려해줬어요. 증인들도 다 준비됐고 특히 세정이가 나와서 증언해주기로 했으니까. 법정에 도착하니 경호와 그의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경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 입정.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났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일어나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고 김경호는 작년부터 박유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호텔 출입사진, 녹음 파일, 대출 서류, 전세 계약서. 판사님이 증거들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죠. 경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남편을 의심하여 사립탐정까지 고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바로 반박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녹음으로 확인됩니다. 경호와 유리의 대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어요. 수연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인 신청합니다. 오빠가 말하자 세정이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남매입니다. 오빠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형수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특히 명절날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른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형수님은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세정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증인으로 김 탐정이 나왔어요. 피고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임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산 은닉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네, 피고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불륜 상대방의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는 반박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시자 경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도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상당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빠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피고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감액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경호가 나를 불렀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합의할 수 없을까? 할 말 없어요. 한 달 후 판결 기일이었어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라. 총 8억 원이었어요. 경호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피고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라. 판결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니 경호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8억이라.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집도 팔아야 하고 유리한테 준 돈도 돌려받아야 하고. 경호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건 당신 일이에요. 수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조금만 줄여줄 수 없을까? 안 돼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수연아. 고마워, 오빠.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경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일 거라는 것을.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호로부터 마지막 위자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8억 원 중에서 마지막 1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경호였습니다. 수연아. 경호가 나를 불렀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돈 다 받았지? 네. 이제 정말 끝이네. 경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리 씨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돈 문제로. 아이는요? 낙태했어. 내가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한다고 하니까.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하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작은 회사로 이직했어. 월급이 반토막 났지만.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경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제 됐어요. 서로 잘 살아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분노도 미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친정에서 6개월째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 집을 마련할 때가 되었어요. 수연아, 부동산 보러 갈까?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전세 3억에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했어요. 세정이도 왔습니다. 언니, 집 정말 예뻐. 고마워. 그때 도와줘서.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오빠 요즘 어때?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거든. 언니가 잘했어.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그날 밤 혼자 새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며칠 후 오빠가 찾아왔어요. 수연아,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일자리 찾아야지. 파트타임 계속 하려고요. 안 돼.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해야 해. 오빠가 신문 구일란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직원 구한대.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부동산요? 응.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 그리고 너 성격에 맞을 것 같아. 일주일 후 리스타트 부동산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수연 씨,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고객들을 만나서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직원이 되었어요. 수연 씨, 정말 대단해요. 신입인데 벌써 이렇게.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혼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법률 지식도 생기고 협상하는 법도 익혔거든요. 1년 후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수연 씨, 지점장 해볼 생각 없어요? 지점장이요? 새로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수연 씨가 맡아줬으면 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만에 지점장이 되다니. 해보겠습니다. 새 지점을 차리고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2년 후 나는 리스타트 부동산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연 씨, 이제 독립하는 게 어때요?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독립이요? 내 이름으로 부동산 회사 차리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달 후 한수연 부동산이 오픈했습니다. 작지만 내 회사였어요. 오픈 첫날 오빠와 세정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언니 축하해.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오빠도 뿌듯해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어요. 3년 전 그 명절날 젓가락 하나 떨어뜨려서 이마를 찔렸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문득 경우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며칠 후 마트에서 우연히 경우를 만났어요.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는 것 같네. 사업한다고 들었어.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어.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경호 씨, 내가 경호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당신도 새 출발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게 경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한 여자의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은 복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 미래도 저 불빛처럼 밝게 빛날 것 같았어요. 명절에 이마 찔린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면 큰 힘이 나거든요. 감사합니다.